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올해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후라서 시세는 잠잠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시장을 읽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성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프론티어 인터뷰, 오늘은 블루쉐어의 줄라틴 사라스토브 CFO 마리오 디미트로프 프로젝트 책임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또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C 암호화폐 거래소가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업계는 CFTC 규제 승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도시를 목표한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 규제 방향 관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디자이 CEO가 리브라에 공식 가입한 기업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브라 연합은 현재 비자 등 27개 기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슈인 벡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 테스트 시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 벡트의 선물 거래 시장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변곡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벡트 관련한 사안을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박승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우선 저도 이제 첫 번째 안건인 이제 벡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눈길이 가고요. 작년에도 엄청 이제 핫하게 떠올랐다가 이제 굉장히 연기가 되고 지금 1년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직 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어서 흥미를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 의회 청문회도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미국 쪽에 특히나 리브라라든지 뭐 벡트 거래소 등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미국 의회 뭐 의원들도 지금 태도나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방향성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벡트 관련된 사안 그리고 미국의 청문회 관련해서 주목하게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벡트에 대한 이슈, 특히나 이제 시범 서비스를 이제 돌입한다고 하니까 네. 계속 이제 연기가 되던 부분 드디어 이제 어떤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 보면서 최근에 뭐 몇 주 전에도 이제 리브라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규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존의 제도권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 이슈죠.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부산은 저도 여행을 가봤었는데 그쪽이 뭐 선물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부산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서도 이제 특히나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국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해서 관심이 가고 있는데 특히나 뭐 물류나 관광 뭐 공공안전이나 금융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뭐 ICO를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 발행이나 유통 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국가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어떤 발전 가능성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또 벡트 관련한 이슈 굵직굵직한 또 사안이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국내 이슈로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 점, 이 점 짚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세 분께서도 공통적으로 한 이슈에 다 같이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벡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테스트 운영 시작한 벡트 기대 부응할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예고한 대로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출시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시장은 역시나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들 대략적으로 먼저 정윤성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벡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존에도 벡트 외에도 어떤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먼저 좀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끌었었던 거는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가 최초로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요, 특히나 현물 거래에다가 어떤 하루에도 매매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려면 레버리지, 즉 뭐 비트코인이 1% 오르더라도 레버리지 10배면 10%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레버리지의 시장을 좀 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글로벌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했던 그런 선물 거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좀 많은 거래소들 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벡트에 대한 그런 서비스 소개가 또 이렇게 좀 관심을 끌고 있냐면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 자체가 좀 다른 거래소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IC가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증권이라든지 에너지 등 12개의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가장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내에서 지금 거래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암호화폐에 진출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금융기관에서 우선은 거래소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증권 쪽을 중심으로 했던 거래소가 암호화폐에 진출한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들어옴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을 좀 섭렵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으로 암호화폐를 했던 그런 거래소 단에서의 그런 서비스와 어떻게 또 뭐 대결이라든지 또 발전 방향이 또 생겨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기존과 좀 다른 전 세계의 좀 어떤 이목이 또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생 자체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른 벡트, 레버리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할 만큼 또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거래소들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상품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서준 부상자님께서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IC가 IC의 이제 자회사인 벡트가 출시하는 그 선물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현물을 가지고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라는 것은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의 상품이 기본 상품인데 특이하게 일일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또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상품으로 파생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모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만들었던 이 선물 거래 형태에서 이 과연 기관 투자자나 정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더 잘 가꿔가면서 규제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일 상품을 출시한다든지 파생 상품까지 또 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고 규제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벡트에 주목해 볼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도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다른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호 대표님, 왜 벡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우선은 이게 이제 작년에 출발할 때 굉장한 네임밸류 있는 그룹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것도 이제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뉴욕증권거래소, 뭐 스타벅스, 뭐 이름만 들어도 되게 설레고 네.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곳들과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비트코인 거래를 스타벅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던 것처럼 이 스타벅스랑 같이 한다는 그 그림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게 만들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루 단위로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진행했을 때는 한 달 주기에 굉장히 출렁임이 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루씩 간다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이 부분이 좀 다양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도 굉장히 활력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여기서 벡트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라든지 이 수요량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된 이슈몰이를 했던 벡트, 기관 투자자 유입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이 되면서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최선준 부사장님께서는 혹시 네. 벡트가 또 유입이 된다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200조 정도 되는데 그 미국 그 뉴욕 거래소에 그 등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 중에 이제 뭐 아마존이다 해도 사실은 시총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 이 기관들에게는 사실 투자 상품으로서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장인데 사실 이 부분을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훨씬 더 큰 거래를 일으키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더 안정적인 금융 상품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의 형제의 그 출렁 있는 그 사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을 잡아서 뭔가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막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단기적인 시각이고 사실 장기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장점들 현재까지 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벡트가 또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된 연기가 또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연기가 왜 됐었나요? 정윤성 팀장님. 네, 우선은 연기가 뭐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금 보면 우선 처음에는 2018년도 8월 달에 우선 벡트 출시를 이제 발표를 IC 같은 경우 했었는데 12월 달하고 1월 달 두 차례 연기가 됐었죠. 그런데 우선은 그 전에 보면 아무래도 그 연방 정부에서 5주간의 뭐 셧다운을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CFTC에서도 승인을 이제 연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 언론기관에 나왔던 거는 아직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됐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예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승인이 났었던 그런 선물 거래소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나 옵션 거래소 이런 데를 좀 보면 계약 만기마다 이제 현금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사는 사람이나 매도를 때리는 사람이나 어차피 만기 때 정산할 때는 달러로 이제 주기 때문에 그 거래소 자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서비스를 해주는 데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벡트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보관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많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어야지만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만기 때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도를 때리는 사람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트코인이 향후 벡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벡트 같은 경우 수익원 같은 경우가 매수 매도를 통한 거래소 수수료와 보관 수수료 이 두 가지를 이제 받는다라고 했던 이유는 즉 이제 벡트에서 보관까지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이제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사고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존과는 좀 까다롭게 좀 그렇게 정책적으로 들여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어떤 제3의 기관에게 우리는 이걸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접점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또 지연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좀 쟁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관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계속된 지연이 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연내에 출시가 가능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준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내 출시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사실 저는 꼭 연내 출시가 되길 바라고 사실 연내 출시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뭐 내년에 출시되더라도 출시만 될 수만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이 그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를 가능하냐라는 걸 예상한다면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반드시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반드시 올해 안에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밝혀주셨는데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또 의견이 또 분분하거든요. 출시 이후에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정윤성 팀장님 보시기에는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나요? 네, 물론 크고 또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선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시세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네. 좀 서프라이즈하게 딱 나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뭐 오픈이 됐다고 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 특히 이번에 벡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선물 거래는 어떤 레버리지를 강조해서 어떤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구매를 좀 땡길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면 벡트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정성,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안정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급이 뭐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 급등의 파급력은 적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박승욱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형 호재라고 봐도 될까요? 대형 작년에 초반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호재감은 무게감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근래 이제 많은 대형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가 통과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또 통과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벡트가 연내에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의 이제 뒤이어서 나올 것들, 뒤이어서 지금 많은 덩치 큰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면서 이게 아마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청문회도 이제 열리고 있고 좀 촉각을 세우고 많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상황을 보면은 저는 연내 출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씨를 당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세 분의 한 줄평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이 벡트의 선물거래소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그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거래라는 것이
그 현물 거래 또 하나의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그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 사이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는 것들도 실제 일반적인 그 증시에서는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 공급과 거래량 증대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이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이 1년이 걸릴 것이냐 5년이 걸릴 것이냐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호재이자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승우 대표님의 한 줄 평도 궁금하네요. 네, 근래 이제 그 헤비급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이은 헤비급 스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헤비급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흥행의 성공 열쇠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헤비급 이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좀 큰 이슈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좀 계속적으로 좀 일부분의 시장이 아닌 점차적으로 이제 중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의 기업들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 이제 인싸가 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금융계의 인싸가 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먼저 한 주간의 비트코인 움직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약 9,900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 기준 99일 이평선 8,500달러, 주봉 기준 99일 이평선 7,300달러 선이 있으므로 그 위치까지도 하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디케이터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점유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2주 전과 유사한 64.5%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밌는 부분은 시총인데요. 시총은 2주 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2,730억 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유지한 상태에서 시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어떠한 하락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요. 재밌었던 부분은 시총 상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시총 상위 탑 10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를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주간 수익률이 약 3%에서 최대 13%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부터 스텔라까지 테더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9위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 SV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50%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총 100위 안에 있는 프로젝트 중 상승률 탑5를 보시겠습니다. 이 탑5를 보시게 되면 3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건 레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 SV입니다. 시총 9위에 굉장히 무거운 어떠한 프로젝트인데요. 주간 상승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렌코인 가격 변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코인은 지난주에 정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무려 100.08%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상승한 데 있어서는 새로운 로드맵과 기술 업데이트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5월달 대비로 50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100개 포지스 중 하락률 탑5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률 탑5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만 25% 초과 손실이 없었다는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경우 지난주에 반짝 반등하는 것 같더니 지속적인 하락으로 약 24.86%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5월 말과 6월 초 사이 비해서 여전히 100%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단계가 아닌 것인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명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신디케이터 위클리 옵저버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UN 산하기구인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요, 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기술 강국이자 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스위스라는 나라인데요. 오늘은 이곳 스위스를 기반으로 블루쉐어를 만들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질라틴 사라스토브 CFO, 마리오 디미트로프의 프로젝트 책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first of all, pleas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Firstly, Zlatin. Hello, I'm Zlatin Sarastov, the CFO of the BlueShare project. I joined BlueShare a year and a half ago, and I've been instrumental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is project. I'm an investment banker by profession, and I'm also a lecturer of corporate finance at the University of Sofia. That's for me now. Okay, thank you. And secondly, Mari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Of course. Hello, my name is Mario Dimitrov. I am the head of the BlueShare project. I deal with the tokenization part of the Interprom, basically. And my background is both in traditional finance and in, of cours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So I have a lot of experience that I can tie and to obviously help this project. Okay, welcome to the show. Now I'd like to start talking about the project. First of all, what is BlueShare? And Zlatin, what is BlueShare? BlueShare is the tokenized equity share of Interprom Mining AG, which is a construction and mining business with 23 years old history. It's always been profitable, the company, the business. The company has recently ventured into mining, and it's a new line of business which it intends to fund through the issuance of its equity on the blockchain. Oh, okay, that's really nice. And how did Project BlueShare first take off? I want to listen to about the history of BlueShare. And is there any current process? Do you want to tell to the viewers, Latin? We started a year ago when the founder of Interprom and the owner offered me the job. I initially said no because it's an old construction business. Mining has nothing to do on the surface with blockchain. But then, figuring out that it's going to be the future of all the financial instruments, I said, why not try it? And we've had a lot of challenges. We had to choose jurisdictions that's favorable for this. We chose Switzerland because they're most advanced in the regulation of the tokenized space. And we had to
appoint lawyers, find bankers that are eager to work with us, custodians, issue prospectus, because our STO is just a better IPO, right? Done better because of the new distributed technology. And as such, we have all the requisites of securities. So we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old world using the new technology of blockchain, and we do it in a better way by applying this very attractive new technology. Oh, that's really interesting. The next question is about Interprom Mining AG. This is the issuer of BlueShare security tokens. Can you tell us what kind of business they are and any explanations, Mario? Of course. So first of all, of course, we have to speak a little bit about our CEO, because honestly, he has been running a profitable business since 23 years, traditional business, large-scale construction, and also recently mining. So in a sense, he's a dreamer because honestly, we need people like him in the world so we can make companies like ours getting tokenized. And of course, our business has nothing to do with crypto and blockchain. We're a traditional business. So, and in the sense, it's really risky. But of course, innovation, it takes courage. And of course, it has high risks and high rewards. So the valuation, of course, of Interprom Mining, you can obviously calculate all of the shares and times the price, which is like 1.60 euro per share. And it is roughly 720 million euro. And this, of course, includes the traditional large-scale construction business. It, of course, includes all of the concessions of our mining. And the third part is the platform, the tokenization, which is sort of a venture element that is also included in our valuation. Okay. Besides that, Interprom Group started off in the construction and mining industry. And is there any larger project do you want to speak to our viewers, Mario? Yeah, of course. Well, honestly, the portfolio of Interprom Mining, it's huge. I mean, we have projects all around Bulgaria, and honestly, I don't know all of the projects, but I will tell you, like, we are most famous for basically constructing the subway in the Sofia, the capital of Bulgaria. We have already constructed one part of the subway, and at the moment, as we're speaking, we're constructing another line. So that's what we're famous for. But of course, we have like 11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ll around the country. Basically, they serve roughly 250,000 people. Of course, we are deeply involved with the construction of roads, parts of highways, also children's playgrounds in Bulgaria. I mean, the portfolio is really big. I mean, all of these things are part of the traditional large-scale business of construction. Okay. And this STO must be a major turning point to their business projects. And what minerals in the focus of the obtained minerals rise? Is there any explanation, Zlatin? Actually, we have, at this point of time, we have $4.3 billion worth of reserves. Roughly half of it constitutes gold. Then we have also silver, which is used for industries, various industries. Copper, which is also used by the IT sector. We have zinc and lead. And lead is very attractive and sought after because of this boom of batteries and cars powered by electric batteries. So these STOs enables us to venture into mining and to do large-scale projects in mining. Obviously, we have the skill set inherited from construction, which now, because this is the same skill set, the same engineers, we put all these resources into mining of these metals. But yes, that's it. Oh, okay. Now let's talk about the next question. What's the format of BlueShares BSD? And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features? This question is for Maria. Of course. BSD, of course, the token specifics. We have based the BSD on the Ethereum platform because we believe that it is
probably the most convenient, most scalable, the most fast platform out there. And basically, we are very bullish on it. So we have issued 300 million BST tokens. Oh. Each one of them represents one Class B share that we have also issued. And both of them have ISINs. They have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It's like a prerequisite for having a security. So in that sense, we are a security, of course. And from these 300 million tokens, we are selling 80 million worth of them. Oh. So, of course, this is the first round of the fundraising. And there are other many specifics that are required by law for the token. For example, you cannot trade the BST to any other person. The only people that can hold BST have to be KYC AML verified because it's actually required by law. So in a sense, everything that we have put in the smart contract is what the Swiss regulators have told us we have to do to be compliant by their law. So basically that's it. I mean, in all other senses, it is an Ethereum token, but of course it has fundamental value as the value is tied to the share, unlike any other cryptocurrency at the moment. I mean, there's speculative value, etc. So, yeah. Okay, I get it. Okay, let's talk about the security token. What makes BST as a security token? This is for Latin. Thank you. A security token is a token that represents a claim, be it an ownership claim in a company or a debt claim. In our case, we have a token that represents a claim on the equity capital of Interprom Mining AG. Now, what makes this token a security is its negotiability. So negotiability means when you transfer the token from one person to another or one institution to another, if all the rights embodied in the token are also transferred, this is a security. So our token, being a security, it has to follow all the rules of securities. That's why we issue prospectus. We are approved by FINMA, the Swiss financial regulator. But it's just a form of existence of our equity, because our equity capital can be issued either in paper certificates or put into accounts of custodians or exist in the form of a token on the blockchain. So our token is just another form, a more useful and convenient form of existence of our share. And since our share is a security, our token therefore is also a security. Oh, okay, thank you. Now we are talking about the BST. I want to ask you that what makes BST valuable and how can we check its value? Mario, how do you think? Of course. So BST, it has two components that we usually talk about. The first one is capital gains play. Of course, to understand the valuation of how mining companies work, the hugest gains are actually in the beginning. So we're talking about the stages of exploration. Yes. We're talking about the concessions, of course. So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crypto investors might like because, in a sense, in the beginning of the stages, there is a chance to have the triple in value, for example, from the getting approved to getting all the reserves proven and basically have the mines go into operation. So during this first part, which is probably going to be the first 2 years, there will be a huge speculative play depending on how everything goes, of course. And after this part, when the mines get operational, then it gets a bit boring, of course. I mean, just we have the mines, we have the harvesting, we have the extraction, but during that time, we have offered a dividend. So basically, this is also pretty traditional. Such a dividend is the value of it will be roughly 7 to 8%, of course, depending on the profits we make every year. And as the business goes, of course, we will be applying for other concessions for forthcoming mines. And of course, this will also have a chance to have an effect on the capital gains play. So these are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BST token, of course, tied to the share. Okay, I see.
Then I'm wondering that what's the target amount you hope to achieve through SDO? And I'd like to know about some details into how you are planning on utilizing. Zlatin, please answer this. Actually, we're planning to raise 128 million euro worth I mean, through the tokens. This is our target amount. We are going to utilize all the funds raised in developing our mining concessions. So roughly half of the money raised is going to go into the production of gold, silver, zinc, and lead. Roughly 25% of it is going to go into the development of the copper reserves, and then the remaining part goes for the development of our quarries. Quarries are, again, mining operations that produce construction materials for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highways in the region, so very attractive asset. And also we have like future exploration, because as Mario said, the business becomes boring once you put the mines into operation, but we also think ahead in order to put new concessions into the whole process so that we make it interesting back again. Yes. So this means exploration, spending money on research. So that's it, roughly. What happens if we don't raise the money? Actually, the ongoing business of Interprom is strong enough basically to fund the rest of, I mean, if things don't go according to plan, to fund the business through our internal free cash flows. But so far, things have been going really well for us. Okay. And what's the market liquidity in the secondary market? I want to ask you to Maria. Of course. So this is basically one of the biggest hurdles in the security token world, the infrastructure. So in regards to secondary market liquidity, we have been in a day-to-day communication with many exchanges that have already filed for licensing. Of course, we trust those that are subsidiaries of traditional stock exchanges, because of course they have the connections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so they will get the licensing faster. But of course, I'm going to mention some names. Of course, the SCX, which is a Swiss crypto exchange, a subsidiary of the Swiss Stock Exchange. They are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 licensing for trading digital securities. Will obviously be listed there first. Hopefully, it will be by the end of Q3 this year. Of course, the Gibraltar Blockchain Exchange, of course, they have also filed for having a fully compliant security token digital exchange. Also, iStocks of Singapore, they are also tied to the traditional Singapore stock market. We have already spoken with them, and they are really into listing our token. And of course, I want to mention one more name, probably the biggest on the list. It's LSE. Of course, they have not made the official announcement, but as you might know, that they have been currently undergoing technical tests on how the digital securities will be traded through their platform Turquoise. Yes. And of course, they have this covered. They told us the IT part is covered. Now they're waiting for the legal and the financial part, and obviously to get the licensing in the UK. So we will obviously get listed there. We are interested to have global liquidity, so we're interested to be listed on as many licensed, regulated to trade digital securities exchanges around the world. So we are ready. Our token is ready. We are compliant as per Swiss standards. We're hoping the exchanges are ready to list us. Yes. Yeah. Okay. Then I'd like to listen to about your future step and present step, and what can you expect from BlueShare? I want to ask you, Zlatin. What we expect basically is to prove to be a good example of how you can tokenize equity shares, in this case, on the blockchain, and do so in a compliant, but mostly more efficient way. When we speak about security tokens, they have several features which we've put into an acronym called Alchemy of Tokens. A stands for access. They give global access to capital and opportunities to invest into. L stands for liquidity, because the biggest problem with existing shares is that legacy exchanges don't often want to list you. Then quality. Quality is better than the ICOs because everything is put into a prospectus, and prospecta are normally approved by regulators. Then efficiency, because you eliminate intermediaries.
M for mobility, and Y for yield. Better yield, as Mario said, which comes from dividend, but also growth i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business. So this is what we basically aim to achieve. I mean, show an example, and then of course we're going to let our platform available to other companies that want to follow our example. Because when we whitelist the investors and put them onto the platform, it's a one-off costly process of whitelisting. Then these investors, once whitelisted, they should be able to invest in other securities as well. So we expect other companies to use our platform to tokenize their securities. Okay. And I heard that there are some platforms which will be launched at this year and next year. Can you tell us more about some details to our viewers? Of course. So I'm sure many of the viewers know that there are maybe 100 of different tokenization platforms around the world that are trying to do what we are trying to do. But honestly, our hybrid approach of issuing both common shares and issuing security tokens and having one leg into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and another leg in the new cryptocurrency world. So in a sense, this hybrid approach is really what we are preaching. And of course, all of the platforms I mentioned, they are ready for tokenizing all kinds of clients.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only startups and only blockchain-related businesses are going on these platforms and haven't seen huge successes. But honestly, I believe that a trigger for mainstream adoption is a company such as ours that has, of course, no relation to the blockchain world, to be tokenized, because that is why hopefully other companies will see how we have done the fundraising. They will see how our hybrid approach works. And basically, they will start doing it themselves when they see that a company that is, of course, not involved in the sector be tokenized. Yeah, so that's it. And the platform that we are launching, it will both be, it will offer liquidity as an OTC platform. Also, it will allow for other companies to use our approach, our expertise, our, of course, the IT side of the tokenization. And hopefully this will make everything become mainstream. Okay, thank you. And I want to ask you, Zlatin, what blockchain ecosystem you want to achieve with BlueShare? So basically, we want to achieve a distributed ecosystem, an ecosystem organized such a layer on the blockchain, where you have approved individuals with regards to who they are and what the sources of their funds are, and also approved securities. I also believe that in the future, other platforms and people such as ourselves and exchanges, if they apply similar to our standards, then obviously we can mutually recognize our approval of investors and securities. So there will be a global space, a global layer on the blockchain of approved issuers and issues of securities on one side, tokenized securities, and participants in those markets, which will be able to transfer between markets and go where the most attractive action takes place. So this is our vision for the future. And of course, our token is a security. If you want to have our token in the form of a paper share, because we've done it so, you can transfer it into a paper share. Then several months later, you may decide that you want the token back. You can go to the custodian that holds your share and convert the share back into the token. So it's a two-way conversion between the tokenized form and the paper form of our share that is available. That is amazing. 지금까지 블루쉐어의 질라틴 사라스토프 CFO, 마리오 디미트로프 프로젝트 책임자와 함께했습니다. Okay, thank you for this show. Let's close the intervie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